사람 이야기 13편 무령 8괴에서는 감수로 물과 빠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빠진다는 것은 위험을 뜻합니다. 하지만 팔성정에서는 부드러움이고 섬세함입니다. 또 위험을 잘 감지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것이 8괴와 다른 점입니다. 대지 위를 흐르는 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개천도 있고 시냇물도 있고 강물도 있는 것이죠. 무령은 그 크기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물은 바닷물과 달리 육지 곳곳에 스며들어 온갖 생명을 키우고 있습니다. 저수지나 호수의 물도 요긴하게 쓰이기는 마찬가지죠. 물의 특성은 생명을 키우는 것입니다. 소음은 겨울이고 노년을 뜻하며 무령의 감각은 청각이고 동물로는 사슴입니다. 무령이 세상을 대하는 밑바탕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무언가 잘못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섬세한 성격을 가지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사형이 작다여서 작은 것을 소홀히 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령은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그 무게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 같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작은 일도 무령에게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런 성격 때문에 아이들을 잘 돌보게 되고 공동체는 탈없이 돌아가며 만사에 누수 현상이 없게 되는 것이죠. 물의 특징 중 하나는 아무리 작은 틈이라도 침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생명을 키우는 것이지요. 무령은 그런 물을 닮아 있으며 이것이 물의 미덕입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습니다. 작은 것에 신경을 과하게 쓰면 주변에서 무시당하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무언가 놓칠까 염려하여 하는 말도 자주 하게 되면 잔소리가 되는 것이죠. 종교 이론에 긍정오류와 부정오류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정오류는 존재하는 것을 없다고 하는 오류이고 긍정오류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있다고 하는 오류를 말합니다. 고대 인류가 숲에서 살 때 수풀이 움직이는 소리를 듣고 호랑이가 숨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없는 경우가 긍정오류이고 반대로 호랑이가 있는데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정오류입니다. 이 긍정오류가 우리 조상들을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역할을 했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위험이 있든 없든 최악을 대비한다는 말이며 미래에 있을 위험에 대한 준비를 가장 잘하는 것도 바로 무령입니다. 인간이 신을 만들어낸 원초적 밑바탕에 이 긍정오류가 숨어 있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은 마치 인체의 혈관과 같은 역할을 하며 대지의 곳곳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물은 산골짜기 옹달샘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마을 앞을 흐르는 제법 큰 시냇물도 있으며 모이면 큰 강이 됩니다. 이렇게 강이나 저수지에 모인 물은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무령도 그릇의 크기가 다양한 것이죠. 작은 시냇물은 소리를 내지만 큰 강물은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시냇물처럼 명랑하게 소리를 내면 개인으로서는 최상의 상태입니다. 시냇물이 커져 강물과 같이 된 사람은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으면서도 세밀함을 추구합니다. 이런 일은 무령의 사람들이 한 가지 일에 마음을 합했을 때도 일어납니다. 강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크게 움직이며 멈출 줄을 모르게 됩니다. 문제는 잘못된 일에 부와 뇌동에 함께 휩쓸려 내려갈 때 발생합니다. 이런 일은 경계해야 할 사항 중에 하나인 것이죠. 반대로 깊은 산속의 옹달샘처럼 되면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지만 쉽게 무시당할 수가 있으니 마음을 좀 더 크게 가지는 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연못이나 호수형도 있는데 이들은 자기애가 강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공주병일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차가운 무령이 되는 것입니다. 무령은 물의 성질이 그러하듯이 반발심이 약하고 큰일 앞에서는 주저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쌓아두게 됩니다. 결국 차가워진 마음은 얼음같이 변하게 되고 황혼이온과 같은 극단적인 일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저수지나 댐과 같은 경우가 가장 바람직한 무령의 모습입니다. 저수지나 댐이 되려면 아시다시피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것이 공부가 되었든 학문이 되었든 인격이 되었든 무언가를 저수지에 쌓아놓는다는 말입니다. 물의 성질이 모두를 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댐에 쌓인 물의 쓰임이 공동체를 이롭게 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겠습니다. 이런 물에 대한 담론이 노자 도덕경 8장에 있습니다. 바로 상선약수장입니다. 상선약수.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 수선리 물은 이롭게 하면서도 만물이 부쟁, 만물이 다투지 않게 한다. 처중인지소호.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도 가기를 좋아한다. 고기여도 그러므로 도에 가까운 것이다. 거선지 살 때는 땅의 형편에 맞게 하기를 잘하고 심선연 마음 쓸 때는 그윽한 마음 가지기를 잘하고
여선인 사람 사귈 때는 어진 마음 가지기를 잘하고, 언선신 말을 할 때는 신엄 있는 말하기를 잘하고, 정선치 다스릴 때는 질서 있게 만들기를 잘하고, 사선등 일할 때는 능력 있게 하기를 잘하고, 동선시 움직일 때는 바른 때를 타기를 잘한다. 부유부쟁 대저 오로지 다투지 아니하니 고무우 허물이 없도다. 이 글은 물에 대한 노자의 예찬이며 이상적인 인간상을 물에서 찾은 것입니다. 위의 기사는 시냇물이나 강물형이 도달할 수 있는 경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어느 사회에서나 진작 중요한 일들은 물형이 다 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물의 미덕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 성질이 온갖 생명을 살리고 만물을 있게 하는 원동력인 것이죠. 상선약수장을 음미할 때면 다산 정약용 선생이 생각납니다. 그가 지은 목민심서를 읽어보면 그의 용이 주도하고 치밀한 면을 엿볼 수 있습니다. 도무지 빠질 구멍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의 관료들이 다산과 같은 자세로 국정에 임했다면 역사의 방향은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백성이 배가 고프면 나도 배가 고프다고 말한 개혁군주 정조의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올바른 역사의 진행이 이다지도 어려운 일이니 오늘을 사는 우리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겠습니다. 다산은 수원 화성을 건축할 때 일꾼들의 복지까지 신경을 썼습니다. 그 당시로는 생각하기 힘든 일이었을 텐데 말이죠. 아마 다산은 정조와 같이 일을 했을 때가 가장 행복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의 삶이 상선약수장에 처음부터 끝까지 어느 하나 어긋남이 없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다산은 저수지에 모인 커다란 물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의 학문과 인격이 저수지에 차곡차곡 쌓여 세상으로 흘러나간 것이죠. 이것은 다산이 사회적 지성이 뛰어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도층에서 목민을 하시는 분들은 다산을 귀감으로 삼아 마음의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이런 전범을 보여준 조상을 가졌다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우리 조상에게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다산은 저수지의 물처럼 쌓은 것은 많으나 그 둑을 터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조선 사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으나 방법에 관해서는 너무 소극적이었던 것이죠. 조선의 지식인들은 천주교를 선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받아들였습니다. 신합의 만인이 평등하다는 천주교를 다산의 집안을 비롯한 많은 남인들은 받아들였지만 다산은 기웃거리기만 했을 뿐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조선 사회의 기반인 반상의 질서를 천주교가 어지럽힐 것이라는 사실을 기득권들은 알게 되었고 천주교를 탄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산의 형을 비롯한 수많은 신도들이 사형을 당하거나 유배지로 떠나게 됩니다. 다산은 유배지에서 개혁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도 왕조시대에 대한 미련을 끝내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학의 최수우는 달랐습니다. 만년에 한 번 나올 장부의 기계로 그 뚝을 무너뜨린 것이죠. 이것이 실행력이 있었던 수운과 머뭇거리던 다산의 커다란 차이점입니다. 작년에 노벨문학상에 빛나는 한강 작가도 전형적인 무령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한강 작가를 내정이 무령이고 외정은 모닥불로 판단했는데 제3의 성격인 산부령의 기운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무령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마음에 소양인의 기세를 키운 것이죠. 그녀에게 한이라는 정서가 느껴지는 것도 모닥불과 같은 소양인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인은 조선시대를 살아오면서 철저하게 나뉘어진 차별사회를 경험해야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정밀한 족보를 만들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는 걸까요? 생물학에서 말하는 혈연 선택의 맹목적 이기주의가 가족으로 가문으로 뭉쳐져 조선이라는 나라를 결국 망하게 만들고 말았습니다. 오늘이라고 다를까요? 그 관성의 힘은 엘리트주의로 모양을 바꾸어 기득권층에 널리 퍼져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한국인이 역사적으로 아픈 마음을 가슴 한켠에 켜켜이 쌓아두고 살아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한이라 부르고 한반도에 사는 우리 민족이 정과 한이라는 독특한 정서를 동시에 갖고 사는 이유입니다. 이 두 정서가 오늘날 우리 민족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인이 이 두 가지 성정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좋은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정과 한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정서들이 우리 문화에 고스란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요즘 외국인들이 우리 문화를 좋아하는 배경에는 그들에게 부족한 모닥불과 시냇물의 정서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종합예술인 영화나 드라마뿐만 아니라 심지어 K-팝 아이돌과 그들이 추는 춤 속에도
우리의 정서가 숨어 있는 것이죠. 한강 작가의 작품 속에는 한이라는 정서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시적 산문이라는 독특한 형식 때문에 읽기가 쉽진 않았지만 읽기에 길이 들었을 때는 소설 속의 장면들이 너무도 선명하게 느껴져 소름이 끼칠 정도였습니다. 내정도 외정도 운해형의 기운을 가졌기 때문에 쓰는 글들이 아픈 만큼 실제로 그녀 자신도 아픈 마음을 깊이 간직하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전 세계 문인들이 갈망하는 노벨 문학상을 타고도 그녀의 얼굴이 밝지만은 않다는 것을 저만 느낀 걸까요? 운해형은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본인이 잘못해 일어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책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칠 경우 당사자인 그 자신에게는 매우 나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갑자기 뚝 부러지지는 않을까 하는 방정맞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말에 이열치열이라는 좋은 말이 있습니다. 글로써 생긴 아픔은 글로써 다스리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지 모릅니다. 물론 지금 이 세상이 즐겁기만 한 세상이 아니라는 님의 생각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령은 부드럽고 섬세한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도히 흐르는 강물처럼 작은 것을 살피면서도 큰 일에 능하다면 최상의 성품을 가지게 됩니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마음이 상처를 받아 얼음같이 차가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차가워진 마음은 가까운 사람에게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무령에 대한 이야기를 끝으로 팔성정에 대한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들을 캐스팅해 각 형의 특징을 설명한다고는 했지만 제대로 했는지 걱정이 앞섭니다. 다음 시간에는 팔성정 전체를 요약하여 알기 쉽게 꾸밀 예정이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